가장 오래 곁에 둔 사람이 먼저 떠난 자리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25년. 봄마다 마당 화초를 함께 심던 이른 오전이 있었고 한겨울 새벽 응급실을 둘이 달려가던 밤이 있었으며 그이의 입맛에 국간을 보고 또 보던 주방에 긴 오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이 켜켜이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쌓인 집 앞에서 오늘 이 여성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에 권리가 없다는 말을,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이야기는 혼인신고 한 장 없이 25년을 함께 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법이 가족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누가 봐도 가족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이며 등장인물과 지명은 모두 가상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25년을 살았어요. 그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건가요?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장례를 치르고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고인의 아들 한민철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맨 넥타이와 손에 든 서류 봉투. 조명숙 씨는 그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쳤을 때와 똑같은 눈빛,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처리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민철 씨는 안으로 들어오며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눈길이 아니라 재산을 점검하는 사람의 눈길이었습니다. 그이의 찻잔도 낡은 라디오도 책장의 책들도 아직 제자리에 있었는데 그 눈이 그것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을 누구 곁에서 맞았는지 알면서도 민철 씨는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 여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명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희 형제에게 상속됩니다. 여사님은 이 집에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요? 2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인가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 짧고 냉정한 세 마디 앞에서 조명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법 앞에서 그토록 빠르게 무력해지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집이었고 이 삶은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통보가 이해되려면 훨씬 더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는지, 그 긴 세월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가 보입니다. 25년 전 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조명숙 씨가 한기준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 자리에서였습니다. 한기준 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패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는 그 느림이 만남이 이어지며 믿음이 됐습니다. 한기준 씨에게는 이미 성인에 가까운 두 자녀가 있었고 오래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조명숙 씨도 짧은 결혼과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아니게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25년이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 한결같음을 믿었고 그 믿음이 혼인신고를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서류 없이도 이미 부부 아니냐는 생각을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만남으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 마당이 딸린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집의 명의는 한기준 씨 앞으로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두 사람 모두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숙 씨는 생활비를 절반씩 분담했고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주방과 마당을 돌봤습니다. 혼인신고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한기준 씨였습니다. 조만간 하자고, 서두를 것 없지 않냐고. 조명숙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살면 이미 부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만간은 해가 바뀌었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첫 해 봄 두 사람은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무가 25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시간이 그랬습니다. 작게 시작해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철물점은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로 조금씩 커졌고 조명숙 씨는 그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라 불렀고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할 때도 조명숙 씨가 나섰습니다. 가게가 힘들었던 해에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빚을 메웠고 형편이 나아진 해에는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 거실 액자 안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이 없다는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서 흐릿하게 잊혀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 없이도 두 사람은 의도하지 않은 채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신호는 2년 전 여름부터였습니다. 한기준 씨의 기침이 잦아졌고 처음에는 계절 탓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내려놓는 날이 생겼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팔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말에 한기준 씨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그러나 어느 아침 세면대 거울 속 그이의 얼굴을 보다가 조명숙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벽마다 자꾸 깨서 물을 마시고 기침을 억누르느라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는 그이를 25년을 함께 자고 일어난 그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조명숙 씨는 종합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큰 병원 가봐요.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지 말고요. 뭘 그리 걱정해. 나이 들면 다 이렇지. 그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한기준 씨의 자녀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한민철 씨와 딸 한수진 씨. 두 사람은 명절 때도 얼굴을 거의 비치지 않았고 조명숙 씨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발걸음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녀들이 이 집을 찾는 것은 언제나 목적이 있을 때였습니다. 민철 씨는 처음 만나던 날부터 차갑게 대했고 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리를 뒀습니다. 한기준 씨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 침묵을 받아들이며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25년이 지나도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검사 결과는 폐암 3기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내내 한기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고 조명숙 씨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이 헐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이고 미음을 썼습니다. 외래 진료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녀들도 몇 번 병원을 다녀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고 긴 간병을 함께한 사람은 결국 조명숙 씨였습니다. 25년 동안 늘 그렇게 해왔으니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켜둔 텔레비전 화면이 밝았지만 둘 다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명숙 씨가 먼저 일어나 미음을 끓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25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명수가, 나 이번에 좀 크게 아픈가 봐. 당신한테 미안해. 미안하긴요. 내가 있잖아요. 치료만 잘 받아요. 한기준 씨의 병세는 가파르게 나빠졌습니다. 가을이 오자 거동이 어려워졌고 집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이틀을 꼼짝 못하고 누워 속이 뒤집힌다고 아무 냄새도 맡기 싫다고 했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런 날엔 환기만 하고 밖에서 혼자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고 열이 오르면 물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1년 반을 이어졌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늦가을 밤 산소 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씨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고 조명숙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서류 일은 내가 진작 챙겼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됐어요.
그런 말 말아요. 지금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됐어요. 그리고 한기준 씨는 다음 날 새벽 조명숙 씨의 손을 꼭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류일이 무엇인지 조명숙 씨는 그날 밤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이가 마지막 숨을 다하며 꺼낸 그 말의 무게가 이후 얼마나 크게 돌아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명숙 씨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한민철 씨와 한수진 씨도 왔지만 조명숙 씨를 대하는 방식에는 처음부터 선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사모님이라 부르면 민철 씨의 표정이 굳었고 조명숙 씨가 뭔가 챙기려 하면 수진 씨가 먼저 나서 가로막았습니다. 배려인지 배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사흘 내내 조명숙 씨는 사모님이라는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닌 사람, 그러나 25년을 그의 곁에서 살아온 사람, 그 어딘가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녀들은 각자 이동했고 조명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이가 없는 집은 이렇게나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장례 열흘 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인 이 주택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내용.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 30일 이내 자진 퇴거를 요청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찍힌 붉은 직인. 조명숙 씨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법적 상속인, 사실혼, 권리 없음, 인도 요청, 30일. 각각의 뜻은 알았지만 이렇게 한 문장에 모여 자신을 향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 마당의 매화나무가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둘이 함께 심은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신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일 안에 나가라고요? 25년을 살았는데 한 달이면 된다는 건가요? 며칠을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조명숙 씨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내용 증명을 내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짧은 말로 요약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함께 살기 시작했고 혼인 신고를 왜 안 했는지 그 긴 이야기가 몇 마디로 압축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침착하고 간결한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조명숙 씨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죠? 진명인은 고인 단독인가요? 신고는 안 했어요. 집 명의는 그이 앞으로요. 25년 동안 생활비도 같이 냈고 가게도 도왔는데 그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선생님, 직접 말씀드릴게요. 현행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25년을 함께 사셨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상속권이 없다고요? 25년인데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 분할 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망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내려앉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25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25번 돌아온 시간. 그런데 법은 그 25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부재 앞에서 그 무게가 이토록 가볍게 뒤집히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의 말은 분명했고 사실이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췄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이 대화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할 때마다 쉽지 않았지만 미루면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높고 밝았는데 그 밝음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다. 수천 번의 밥상을 차렸고 새벽 2시에 응급실을 달려갔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질 때 옆에 있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그 한 장이 25년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길 위에 잠시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니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조명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25년이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집으로 돌아오니 한민철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짐작됐습니다. 짧은 침묵 뒤 조명숙 씨는 그의 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움보다 피로함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귀찮고 복잡하다는 피로함,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왔습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서류와 법으로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악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슬펐습니다. 한민철 씨가 돌아선 뒤 조명숙 씨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이가 저녁마다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빈 의자가 거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나셨죠? 법이 어떻게 되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한 달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감정 없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한 달이요? 민철 씨, 나는 여기서 25년을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을 내가 지켰고요. 그게 한 달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도 아버지를 잃었어요. 근데 법은 법이에요. 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명숙 씨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소유권란에는 한기준 단독 명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명숙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생활비를 분담하고 가게 장부를 돕고 어려울 때 저축을 털어메웠던 사실도 등기부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아무리 많아도 법이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 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 내려놓았습니다. 법이 이렇게 단단한 것인 줄, 25년이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 단계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왜 처음부터 내용 증명을 보냈을까? 그 물음이 조명숙 씨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명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흐릿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다시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에 대해 한기준 씨와 나눴던 대화들, 처음 몇 해는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이가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첫 해는 가게 이전 때문에, 다음 해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그 다음 해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뒤에 하자고. 조명숙 씨는 그때마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다리다 25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이의 침묵이 지금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때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으니까. 그게 지금 와서는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강 변호사가 공증사무소 기록으로 공증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필 유언장 가능성을 두고 한민철 씨 측 대리인에게 공식 질의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유언장 부재. 유언장만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고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남기지 못했을까? 유언장은 없어요.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임종 전 서류일을 챙겼어야 했다는 말을 남겼다는 조명숙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챙기려 했을까? 준비를 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강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명숙 씨와 마주 앉아 가능한 법적 선택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상속은 불가능하지만 기여분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가게 운영을 돕고 생활비를 분담하고 마지막까지 간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청구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쫓겨나지 않으려면 주거권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명숙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난 25년이 법의 틀 안에서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약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알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25년의 억울함은 잠시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것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당장 쫓겨나시지 않으려면 주거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법원이 임시로 거주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5년 기여 부분은 가계 장부, 생활비, 이체 내역, 간병 영수증 같은 것들로 입증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강 변호사는 고인이 왜 유언을 남기지 않았는지를 다시 짚어보자고 했습니다. 임종 전 서류 일을 챙겼어야 한다는 말이 단서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무언가를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인이 자주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소와 인근 공증사무소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명숙 씨도 고인이 생전에 만났던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가게 거래처, 오래된 친구들, 이웃들,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그이가 마지막 1년 동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찾지 않아서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이가 뭔가 하려 했던 게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말을 한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명숙 씨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고인이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는 것, 그런데 끝내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이가 마지막에 서류 1이라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이는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다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확인이 됐습니다. 고인이 1년 반 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려 하신 사실이 있어요. 공증인을 직접 찾아가셨는데 그때 공증인이 의사 능력에 의문을 품어서 공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고인의 인지 능력이 저하돼 있었던 겁니다. 유언을 남기려 했다고요? 그이가? 그럼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분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인 측 기록에 자녀 중 한 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25년의 침묵이 이제야 그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병이 깊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은 조명숙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딸 한수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장례 이후 혼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은 오래 담아둔 것을 꺼내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가 그 이후의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조명숙 씨는 자신이 25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기준 씨가 처음 가정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를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묻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요. 들어와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셨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냥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식당 2군데를 뛰면서 저희 학비 다 댔어요. 어머니가 무릎 연골이 나갔는데도 일 못 쉬셨어요. 수진 씨, 저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사님이 잘못하신 게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집이 그냥 너무 밉고 아버지가 저희를 두고 새로 만든 삶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명숙 씨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집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리고 새로 만든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냉정함 뒤에는 아물지 않은 채 수십 년을 흘러온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간 뒤 조명숙 씨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은 한기준 씨의 자녀들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을까? 그이가 왜 자꾸 혼인 신고를 미루는지, 왜 그들이 이 집을 거의 찾지 않는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했던 그 25년이 저 아이들에게는 다른 의미의 25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이가 왜 혼인 신고를 계속 미뤘는지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려가 결국 조명숙 씨를 더 취약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이가 없는 지금 그 판단이 옳았는지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저 아이들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그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떠났는지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며칠 뒤 한수진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 바람이 불었고 창문에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면서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조명숙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고 수진 씨는 대답하기 전에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명숙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 새삼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에는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사람들의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려 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오빠가 알고 있었고 저한테도 말해줬어요. 근데 그냥 묻어두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여사님 편이라는 게 너무 오빠는 더 그랬고요. 미안해요. 수진 씨,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던 거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마음만으로. 강 변호사는 선택지를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주거권 가처분 기간 동안 거주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기업은 소송도 몇 년이 걸리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을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법적인 문제이면서 결국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25년의 생활 기여를 수치로 환산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과정은 길고 소모적이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법적 싸움을 이기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었습니다. 싸우시면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몇 년이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소모되실 거예요. 협상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당장 나갈 곳이 없다고요. 조명숙 씨가 내린 결론은 소송이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몇 년을 싸우는 것보다 그 시간을 다르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꺼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저쪽에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더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선택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이가 없는 이 집은 이미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기억은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고 그 기억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협상은 그 기억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한민철 씨가 어떻게 나올지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한민철 씨 측 대리인과 협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강 변호사가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날 사무소 밖 벤치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벤치 위에서 25년이 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조명숙 씨가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품위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한민철 씨 측 대리인도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주거권 가처분 기간 동안은 거주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소송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소모전입니다. 1년 6개월의 거주 유예와 이사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지원금 지급을 제안드립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제안입니까? 법적 근거보다 인도적 협의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그 기간은 어차피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민철 씨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수진 씨가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던 시절,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상처들, 성인이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한민철 씨는 그 기억들과 이 협상 사이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조명숙 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분이 아버지 마지막을 지켜드렸잖아. 우리는 거의 못 갔으면서. 감정으로 하면 안 돼. 법대로 하는 거야. 오빠,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바랐던 게 뭐야? 감정 없이 법대로 해주는 거였어? 아버지가 떠났을 때 우리가 원한 게 그거였어?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흘 뒤 한민철 씨 측이 협의안을 수락했습니다. 1년 6개월의 거주 유예와 이사 지원금 지급. 강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렸을 때 조명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 그녀는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25년을 갈랐고 이제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쓰라렸습니다. 25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에도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류가 삶의 시작을 의미했지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없이 찍는 첫 번째 도장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의미할 수 있기를 조명숙 씨는 바랐습니다. 여사님, 오빠 대신 죄송해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이 그날 와서 이야기해줘서 나도 많이 알게 됐어요. 합의 이후 어느 오후 조명숙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기준 씨가 쓰던 찻잔, 그이가 좋아하던 낡은 라디오,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 마당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심은 매화나무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나 어른 팔뚝만큼 굵어진 나무, 봄이 오면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없더라도 그 꽃은 필 것이었습니다. 그이의 찻잔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박스에 조심스럽게 싸서 넣었습니다. 낡은 라디오도 책장의 책들도 물건 하나하나를 싸면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 찻잔은 거래처 선물이었고 저 라디오는 열애전 생일에 자신이 사줬고 저 책들은 그이가 겨울마다 한 권씩 사 모은 것이었습니다. 물건이 이렇게 많은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구나. 25년을 살았으니까 이사도 천천히 해야지. 이 이야기에는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사람이 받는 충격은 이별의 슬픔만이 아닙니다. 법이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슬픔 위에 더 씌워지고 그 현실은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재혼의 부담, 번거로운 서류. 그러나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 한 장의 부재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이혼 시에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면 생전에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둘째, 혼인신고가 어렵다면 공증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이 저하되면 공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그 서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조명숙 씨의 이야기는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커플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 시작하는 관계일수록 번거로운 서류보다 지금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25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손을 잡고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냉정함 뒤에도 우리가 쉽게 악인이라 부를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됐고 누가 더 억울한가를 따지기보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25년은 가족이 아닌가요? 법이 옳은가요? 아니면 법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삶의 현실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연과 사회적 이슈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이며 특정 인물, 단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장인물 지명 상황은 모두 가상입니다.